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대로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이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명 정도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낙선자, 낙천자 이분들이 뭐 본회의에 안 올 가능성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표가 어떻게 되냐 고민이 많아지는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파악하기가 참 애매해지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본회의 출석을 안 한다면 네. 이제 모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적 과반수의 출석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석 의원 자체가 줄어들면 3분의 2라는 숫자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불참을 하느냐 뭐 이 숫자가 또 대단히 중요하게 되고요. 네. 이제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그 찬성표를 던지느냐 반대표를 던지느냐인데 네. 사실은 이게 무기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공표한 사람들이 실제 그 표를 던질 때 그렇게 할 것인지도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나 현재 하여튼 공개적으로 본인이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5명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17명이 그 민주당에 가세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는 과연 그 이거에 부결표를 던질 사람이 없느냐? 저는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있다?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아주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런데 글쎄 17표까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쪽에 넘어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사실은 공수처 수사를 먼저 해보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런데 이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17표까지는 가지 않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내에서 찬성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17표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일단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도 쓰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부결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 이게 어쨌든 총선 민의로 확인된 부분이 있고 예.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손해날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가결이 되면 뭐 민의를 따르는 것이고 부결이 돼도 그 책임은 여당이나 지금 용산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네. 비난하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박주민 의원이 뭐 설득에 나섰다고 하는데 뭐 설득에 나선 의원이 박주민 의원이 적절하냐도 사실은 따져볼 일이에요. 예. 진짜 진정으로 설득을 하고 싶다면 개인적인 인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약간 한쪽에 어떤 성향이 뚜렷해 보이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에서 정말로 설득을 하는 걸 전략적으로 생각했다면 조금 더 그 합리적인 이미지, 예. 그 상대방에도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아니면 김상희 평론가 네. 보시기에 어느 정도 숫자면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게 크다. 뭐 2자릿수다. 이러면 의미하는 게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의미는 굉장히 큰데 그렇겠죠. 예. 그게 2자리를 넘어가면 아무래도 국민에게 다가오는 느낌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겠죠. 당 내에서도 예. 이렇게 2자리 숫자까지 의원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네. 그리고 예. 22대에 가면은 당연히 8표 정도는 넘어오겠지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권의 부담은 2자리로 늘어난다면 훨씬 더 크고 의미도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탈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김태흠 지사가요,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야당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비판한 상황이고요. 또 낙선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낙선자, 낙천자가 어떻게 이미 자기는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그 내부 상황은 어떻게 그렇죠. 아니 이거는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권이 그동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줄곧 내세운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예. 아니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고 수사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다가 특검에다 맡기는 것이 과연
그 어떤 집권당으로서 정당한 그 행위냐 예.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항상 집권당은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특검의 보충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때 특검을 하는 거지. 그렇죠. 매번 뭐 중요한 사건 다 특검한다고 하면 그 수사기관은 뭐하러 운영합니까? 더군다나 공수처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기관 아니겠어요? 네. 뭐 이런 점에서 과연 그 지금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예. 사실은 그 뭐 취임준비위원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지금 와서 이거 뭐 특검법에 관해서 공수처 수사 그거 하던 거 다 빼앗아다가 특검에 맡기자 그렇게 얘기한 게 맞느냐 아하. 이런 부분을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적하는 건데 예. 전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정말 왜 공수처 수사를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만약에 재표결에 찬성을 진짜 한다면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22대 때 어떻게 될지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연일 정부와 야당을 향해서 21대 국회 내에 연금 개혁안 처리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최고위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왜 미뤄야 합니까?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회의 일자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여당의 안을 수용하겠다는 데 이어서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그 핵심 국정과제였잖아요. 저 연금 개혁 포함해서 여러 가지. 네. 좀 주도권을 잡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여당에서는 구조개혁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연금개혁은 굉장히 좀 쉬운 개념인 것 같죠. 그런데 구조개혁이라는 거는 굉장히 설명이 좀 길어져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표현을 이제 언론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구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한 집권당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국민연금을 뭐 더 많이 내고 뭐 덜 받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공무원연금 있죠, 뭐 사학연금 있죠. 이런데 다 지금 거의 그 위기 상태를 하고 이미 그 어떤 국가 재정을 거기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다 놔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연금 개혁안에 상당한 주도권 내지는 뭐 그런 하여튼 뭐 유리한 위치를 예. 차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좀 식자층에서 이걸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하루아침에 뭐 그 여야가 합의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수개혁과 이제 네. 구조개혁까지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에서요. 내는 돈과 이제 받는 돈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진짜 중요한 구조개혁이 있기 때문에 모수개혁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주장인 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려요. 그럼 모수개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수 개혁이 할 수 있는 게 됐으니까 네네.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는 게 맞죠. 동력을 왜냐하면 잃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구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 개혁은요. 어차피 이게 기초연금이든 네. 직역연금이든 이해관계자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쉬운 일조차도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길로 접어들려면 예. 그만큼의 준비도 돼 있고 공론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런 일을 충분히 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국민 관심사도 모수 개혁 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모수 개혁조차도 굉장히 하기 힘든 겁니다. 예. 이 연금 문제는요, 완벽한 해결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구조 개혁에 나선다 해도 그리고 구조 개혁을 어느 정도 한다 그래도 예. 그게 완벽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걸 안 한다?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거나 아니면 일부러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수 언론 한 그 몇 군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야가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까 뭐 이렇게 전국 주도권을 빼앗기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예. 되면은 수권 능력, 그다음에 국정을 운영한 능력 이런 측면에서도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자는 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당선인 또 윤상현 의원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첫 탈출에도 좀 깨워야 되는 것 아닌가.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보수개혁이라도 진행을 하는 것이 심하지 않나요? 물론 이제 정략적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보수 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빨리 6월 달이라도 네.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도부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보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라고 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자고 했는데 그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조 개혁은 하지 말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왜냐하면 그 전략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네네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연금 개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보한 선 이거는 네. 일단 받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논의해서 압박을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략을 짜가야 된다는 개념이고 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고 아마 이거 한 번 하면 이재명 대표는 다시는 연금 개혁 얘기 안 할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는 김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양보하는 김에 조금 더 밀어서 하자 뭐 이런 아마 판단의 차이로 보거든요. 네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양보한 것도 상당한 그 진전이다. 진전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된다는 게 입장인데 네네. 지금 뭐 용산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특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친한계로 분류되는 이 장동혁 의원, 백서특위가 특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면담하겠다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공개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의 불만이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네. 그렇지만 장동혁 그 의원이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밑에서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중책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이 예. 뭐 스스로 그 뭐랄까 모셨던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도 또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네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면은 분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이것은 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은 네네. 뭐 이유는 뭐 동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고동진 당선인도 한 전 위원장에게 이 총선 참패 책임을 오롯이 지우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식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한 전 위원장은 전대에 나오는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글쎄, 뭐 아니 그렇게 들어선 것으로 그 해석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이른바 목격담 정치 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예.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심지어는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장면까지 언론에 포착이 됐잖아요. 네네. 뭐 이 얘기는 이제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아마 그런 초조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장동혁 의원이 얘기하는 뭐 특검이 아니지 않느냐? 특검이 아니죠. 아니지만 이 총선 백서 TF라는 게 뭐죠? 총선에서 이렇게 완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지 그걸 뭐 분석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덮어씌워서 그 사람을 단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직전까지 총선을 한 100일 정도 지휘한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면담 없이 과연 총선이 왜 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백서 TF라는 거를 장동혁 의원이 너무 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파벌 싸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지 반드시 그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고 예. 관련해서 뭐 유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해야 저는 총선 백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22대 국회 임기 첫날에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키우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닙니까? 훨씬 키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더라도 예. 그것이 뭔가 이렇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면 벌써부터 그거에 대한 반향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과도하게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게 과유불급이 될 수 있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치 이슈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다 보니 결국은 체급도 키워주고 그 정치 복귀도 빠르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죠. 이 나경원 당선인 출마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는 한 60이었다면 지금은 한 55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님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수 없는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겠다. 이거는 견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뭐 굳이 견제구라고 보지 않고요. 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2027년 대선에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그 생각이 현재 확고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밖에서 보기에는 그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그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되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당규에 보면 1년 6개월 대선이 있는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불과 1년 하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수많은 난관을 그 뭐 돌파하면서 과연 전당대회에 나올까? 그리고 1년 내에는 그 무슨 전국 선거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어떤 빛을 발할 아무런 지금 기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나경원 당선인이 바로 뭐 별로 득이 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보건대는 그냥 그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충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걸 뭐 둘이 꼭 싸움 붙이듯이 아 이건 견제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 당선인은요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당권 주장 윤 대통령 임기 문제를 거론한 것 이 나 당선인 처음입니다. 저런 걸 언급한 네.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도 원론이다. 있고요. 그게 하나 있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추론을 하자면 네네. 차기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더 추론을 해보자면 제가 볼 때는 그 이슈를 예. 좀 이걸로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용산으로 이렇게 뭐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계속 이슈가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개헌 이슈로 돌리면 이게 다른 이슈들을 다 빨아들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 거는 그때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격받는 상황에서 전대에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잊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봅니까?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예. 총선 백서 TF라는 거 나오죠. 네네. 그 다음에도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잠재적 대권 주자예요. 네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그 사실은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잊혀질 수가 있겠어요? 본인은 잊혀지고 싶어도 아마 주변에서 계속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 이름을 거론할 거예요. 예. 그래서 2027년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혀 잊혀질 수가 없다.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잊혀진다는 거는 주변에서 자꾸 그 이른바 친한계가 한동훈 전 위원장 대표 만들어 놓고 뭔가 주변에서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아마 오히려 그런 사적인 이익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